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우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결국 이 변동성의 끝이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온갖 헝다 악재부터 시작해서 뭐 머스크가 팔았니 어쨌니 하면서 그런 악재들 때문에 엄청 떨어진 상황이긴 한데, 근데 사실 좀 악재들이 보면 좀 억가 같은 느낌은 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바로 오를 거냐 하면은 그거는 좀 힘들겠죠. 왜냐면 이 지점에서 버텼으면 참 좋았을 텐데 버티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여기까지 떨어진 상황이라.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시즌이 끝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저는 이게 빨간 색깔로 이렇게 지금 매물대를 칠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보면 이게 이제 주봉이나 월봉 단위로 해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몸통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꼬리. 그리고 이게 보면은 바이낸스는 여기까지 못 와 있는데 코인베이스를 보게 되면 얘가 이제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코인베이스 기준으로 우리가 좀 보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매물대 형태가 형성이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보면은 요 지점을 쭉 이어보니까 좀 공교롭게도 우리가 주봉상에서 이런 곳에 딱딱딱 걸리는 게 있어서 여기를 저점으로 찍고 올라가는 형태가 나오면 제일 베스트인데, 일단은 이 지점을 주요 지점으로 찍었다라고 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여기 매물대를 좀 지키는 선이 마지막 마지노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가 이제 깨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요 지점까지 올 것 같거든요. 이제 19,000이나 19K나 20K 정도까지 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엔 여기까지가 또 지지선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판단할 건 뭐냐면, 일단 여기에 대해서 마지노선이라고 하면 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진짜 잘 먹으면 엄청나게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건 아니에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현금 100이든 현물 100이든 다 안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지금과 같은 이런 빔이 나왔을 때는 난 현금 100이라 좋았는데 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 사람들은 결국 여기서 현금 100% 잘 갖고 있다가 이때 그냥 먼발치에서 쳐다보다가 마지막에 다시 잡게 되거든요, 사람 심리라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현금을 이제 40에서 60%를 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데, 장이 좀 괜찮다라고 하면 현금을 좀 40% 정도까지 갔다가, 그러면서 좀 장이 좀 뭔가 꺾인다 싶으면 이익 실현을 해주면서 현금을 다시 50%에서 60% 정도 맞추는 그런 형태로 계속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장세에 맞춰서 가는 건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볼 때 이 지점 있죠. 24,300이니까 23,300에서 25,300 여기 구간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최종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만약 지키면서 이 추세선을 딛고 올라갈 때 얘가 이전에처럼 이렇게 바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제 코로나 때라든지 아니면 중기적인 바닥 구간을 지날 때 이때처럼 이런 형태로 저점을 좀 갱신을 하면서 가는 게 좀 있어요. 보면은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때도 결국은 외바닥으로 올라가는 척 하더니만은 저점을 좀 갱신을 했듯이, 여기가 이제 저점이라고 생각하면 그럼 여기를 갱신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아직까지는 요 지점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새로운 추세가 생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캔들이 아니고 요 라인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는데, 요러한 형태의 헤드 숄더를 우리가 뚫었고 거기다 리테스트를 했고 또 한 번의 리테스트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4,300과 25,300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이거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이 또 필요할 수가 있어요. 저점을 요 구간에서 좀 갱신을 하는 형태로 될 수도 있겠죠. 왜? 이게 4시간 봉을 보게 되면 역대급으로 RSI가 낮았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가격은 낮아지는데 보조지표가 올라가는 형태의 그 다이버전스, 요게 좀 필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선 차트로 보게 되면은 요게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나왔어요. 어느 정도는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제일 낮고 그 다음에 가격이 낮아지면서 보조지표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이버전스는 생겼는데 이게 캔들로 해가지고
이 저점을 찍어서 보면 요 저점이 여기에 최저점이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요런 형태는 보통 한 번 더 내려오는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주면서 올라가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부처빔 이후에 7월까지의 횡보였거든요. 그런 형태가 되겠고, 그래서 일단 좀 대외적인 이슈를 좀 같이 보게 되면요, 중국이 지금 이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형태에서 뭐 부채를 정리를 해야 된다, 뭐 헝다 이슈도 있고요, 부동산이 지금 난리인데, 그래서 지금 서브프라임 모기지 2008년에 있었던 그 형태가 지금 중국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이 좀 위태위태해서 중국에서 이제 코인을 돌파구로 해서 유동성을 풀고 했지만, 지금 이러한 형태로 좀 오피셜하게 터지고 있는 형태는 아무래도 자금 순환이 좀 경색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한 뭐 8월이나 9월 달까지는 좀 부침을 겪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꼭 부침이라는 것이 가격이 계속 내려간다 이런 것보다도 좀 횡보하는 형태로 좀 길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이슈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얘기가 또 있죠. 이제 뭐 잭슨홀 미팅도 있고 한데, 역사적으로 저금리 시대가 이제는 끝나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20년 이전에 그 엄청난 양적 완화, 요 양적 완화의 시대는 끝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동의를 하는데요. 이제 이전과 같은 제로금리의 형태보다는, 요 형태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 어느 정도의 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그 중립금리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이게 뭐 제로까지 떨어진다 이건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오면은 이제 종료가 되는 그런 형태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이전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간단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2020년과 뭐 양적 완화 시기 이전에 금리가 이 정도일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좀 낮을 때도 있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안 왔느냐? 아니에요. 물가지수는 계속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지수를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뭐 전월 대비, 전년 대비에 대해서 이 퍼센트가 떨어진 거지, 실질적인 뭐 물가의 지수라는 형태로 보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예전의 가격들이 계속 오르는 형태가 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뭐 자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알고 있던 뭐 쌀 가격이라든지 뭐 라면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죠. 그렇다는 건 점점 이 금리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거는 그냥 속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막느냐 못 막느냐, 금리로 뭐 막을 수가 있다, 그거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 금리를 통해서 속도를 늦춘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심리를 약화시킨다 정도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왜냐면 이 코로나 이전으로 금리라는 거를 못 돌리더라도 이전에 이 코로나 때 돈 찍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회수하는 방법이 사실 없어요.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하는 걸 안 하면서까지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걸 막기 위해서는 뭔가 방법이 없냐라고 굳이 한번 찾아본다면 뭐 그런 거겠죠. 대공황이 오거나, 대공황이 와도 사실은 인플레이션 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일본이 어떻게 돼요? 지금 살아난 거 보세요. 대공황이 있죠. 그 다음에 저 플러스 뭐 전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지금 뭔가 휴전을 한다, 뭐 종전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한데, 다시 이게 길어질 거라는 얘기도 좀 있거든요. 저도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에 좀 동의를 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그 유동성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좀 소멸시킨다 그래야 되나? 소각을 시킨다 그래야 되나? 이런 개념이 좀 있어요.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전쟁으로 또 해결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거죠.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 위기가 대공황이 왔죠. 그죠? 이때 이제 전쟁 특수로 미국이 엄청 잘 나갔어요. 엄청 물자 팔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똑같죠. 지금도 직접적으로 이들이 전쟁을 하진 않지만 대리전의 형태로 무기 지원하고 탄약 지원하고, 우크라이나는 채권 발행하고 이런 형태로 되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대공황이 옵니다. 대공황이 와서 여기서 또
파시즘이랑 뭐 무솔리니, 히틀러 이런 애들 득세하면서 막 전체주의 되고 하면서 2차 세계대전 또 나왔죠. 그죠?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사이클이 되냐라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그건 알 수가 없죠. 근데 이런 방법도 있었다.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전쟁이 나는 방법도 있었다라는 거. 근데 또 지금 보면 중국이 위태위태해요. 그럼 얘네들이 내부의 이슈를 잡으려면 이게 외부로 돌리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의도적으로 전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분쟁을 만든다든지 이런 형태로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저기서 만약에 뭐 한반도에서 직접적인 전쟁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이런 형태로 만약에 되면 그때는 또 코인이 금과 같은 형태지만 금을 옮기는 것보다 코인을 옮기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이런 형태에서 또 재밌는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전쟁이 좀 일어난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이런 이슈들이 좀 재점화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팬데믹과 비슷한 부분들이 올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는 대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증시랑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금리랑 이런 부분들을 뭔가 계속 어떻게든 재정 지출을 감안해서라도 이렇게 맞출 거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계속 올려가지고 한쪽에서는 금리 올린다 그러고 있고 연준에서는. 근데 여기서 이제 바이든 미국 정부는 돈을 계속 써서 결국 이게 제로섬이 되는 뭐 이런 형태로 눈속임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건데, 아무튼 뭐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겠지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가 올지를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인플레이션이 더 크게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온 게 자산 가격에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이게 어느 순간 돼서 이게 인플레이션이 더 커져가지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지 않겠다, 뭐 연준도 마찬가지고요. 얘네들 인플레이션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형태로 되면 그러면 또 무제한으로 자산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아르헨티나도 보면 금리가 통화가 망가졌기 때문에 얘네들이 90몇 프로가 그렇거든요, 금리가. 근데 그래도 안 잡히는 거예요. 왜? 더 오르니까. 통화 가치가 더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자를 주는 것보다도 내가 1년 동안 다른 걸 들고 있을 때 물가가 오르는 게 더 크니까. 물가가 오른다는 건 그만큼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왜? 똑같은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재화의 양이 더 줄어드니까.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꼭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장세가 나빠지는 거에 좀 기인했지만 이게 오히려 좋아지는 형태로 바뀔 수도 있다. 다만 그때는 비극이죠. 왜? 자산 가격은 오르지만 내 잔고는 올랐지만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고 칠게요. 이걸 팔아서 어딜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오르면 또 세금 더 내야 되고 못 버티는 사람들 그걸 내놓겠죠. 그리고 내가 생활하는 것도 더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무튼 복합적으로 미래에 굉장히 혼란스럽게 바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대비하려면 최소한 이 포지션 자체를 한쪽으로 몰빵하는 것보다, 그죠? 뭐 현금이면 현금, 뭐 코인이면 코인 이렇게 몰빵하는 것보다 항상 분산으로 해서, 그리고 현금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지만 현금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특히 원화 가치는 지금 더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게 환율이 진짜 위험합니다. 제가 이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 지점을 사실 넘으면 안 돼요. 여기를 지금 넘으면 안 되거든요. 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서 1360원 뭐 이런 건 넘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얘가 이게 지금 넘는다고 하는 건 좀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또 갈 수도 있거든요. 그 과정에 물론 이런 과정들이 있겠죠. 근데 얘가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동결을 시키고 이 달러 인덱스 자체도 조정을 받으면서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 하면, 그때 만약에 환율이 오른다, 그럼 이거 진짜 우리나라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제가 그래서 국내 주식 자꾸 위험하다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이 환율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이제 해외 주식이 비쌉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일단 달러의
형태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이게 달러를 대비하는 방법도 사실은 코인이기는 한데 코인의 자체적인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서 거기 좀 문제긴 하지만 그럼 뭐 내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들고 있는다든지 이런 형태로 갖고 있으면 되죠. 그죠? 그럼 이게 코인의 장점이잖아요. 환율 이런 거 뭐 바꿀 때 수수료도 없어. 전송 수수료 그 1테더만 내면 되니까 이런 형태로 갖고 있는 것도 괜찮겠죠. 지금 일단은 달러가 굉장히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얘가 여기를 눌려도 달러 인덱스가 여기서 다시 안으로 말려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환율도 얘가 여기서 이게 그냥 올랐다가 이 정도만 오르고 끝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이제 뚫고 올라간다, 그럼 이제 사실 이 전고점을 또 뚫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환율이 다시 뭐 1,500원대를 갈 수도 있고 이것보다 더 갈 수도 있고 그래요. 왜냐면 이게 힘이 쉽게 못 죽이는 이유가 오랫동안 수렴을 했기 때문에, 이 수렴의 끝이 위로 튀었고 그 다음 리테스트까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환율 방어하겠다고 막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전에 방어했던 난이도보다 지금이 더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점점 우리나라의 국고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느 순간이 되면 결국은 이 환율에 대해서 손을 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 천장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그 코스닥의 붐이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출구 전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도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제가 이제 코인을 중심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일단 채널 이름 자체도 투자 전체를 다루는 채널을 지향을 한 거기도 한데,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코인이 재미가 없을 때는 분명히 주식을 하고 있거든요, 따로. 그리고 한 가지만 하는 것도 또 웃겨요. 다 같이 하겠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거.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인도와 일본 얘기 많이 했을 겁니다. 신흥국, 특히 인도와 일본 얘기 많이 했는데, 인도는 뭐 이미 잘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도 잃어버린 30년이 뭐 끝났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이제 이런 기사가 뜰 때인 거 보면 일본도 어느 정도는 좀 조정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요 대비를 좀 해줘야 됩니다. 일본 얘기도 제가 좀 많이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중국 경제 위기에 펀드에서도 4천억이 증발이 됐고, 일본 증시는 30년 내 최고점을 찍어서 뭐 노잼을 탈피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다시 일본도 투자 붐이 불 겁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어쨌든 정말 지금의 상황은요, 진짜 노선을 어디로 잡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뭐 예전에 뭐 광해군 때처럼 중립외교를 한다든지 요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아요. 이러다가 정말 진짜 제3국 취급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 우리 팀이야 여기 팀이야 라고, 지금은 제가 딱 그랬잖아요. 경제가 안 좋아지면 아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공황이 오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전쟁을 하는데, 이때 뭐가 나왔냐면 전체주의라는 이념이 나왔잖아요. 전체주의가 뭐예요? 우리 팀이야 상대 팀이야, 그 이분법적 사고, 우리끼리만 잘 살아야 돼, 우리나라만 잘 살아야 돼, 이런 형태, 우리 민족만 잘 살아야 돼, 이런 형태를 전체주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소수의 의견이 약간 배척이 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럼 딱 이거예요. 한국이 이제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이렇게 있고, 여기서 북한이 있고, 이렇게 이제 있으면 일본이 있고, 여기 이제 미국이 있다고 치면, 여기가 이제 한국인데 너 어디 팀이야? 자꾸 물어봐요, 미국이. 그냥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너 어디 팀이야? 우리 팀이야 어디야? 물어봐요. 자, 여기서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요, 이거 중국이 물어보면 저는 당연히 중국 팀이죠. 아니 뭐 미국이 물어보면 저는 미국 팀이죠. 그리고 저는 뭐 중립입니다. 알아서들 하세요. 미룰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곳을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중국이라 그랬다가 이때는 미국이라 그러면 오히려 둘 다한테 두드려 맞을 수도 있고, 내가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왜? 너는 어디 팀이냐? 노선을 확실하게 하라는 압박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근에 미국하고 일본하고 3국을 딱
확실하게 다졌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점점 이게 진짜 역대급으로 이 전쟁의 기운이 몰려들고 있어요. 정말 위험한 시기고,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본토에서 전쟁을 한다 이런 거는 전 잘 모르겠는데, 아직도 그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을 할 때 여기로 이제 보냈듯이 마찬가지로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 전쟁이 만약에 난다면, 전 전쟁이 안 났으면 좋겠지만 만약 난다면 그럼 거기로 이제 우리가 보내는 식으로 해서 전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거를 타개하려면 이 정치적 지지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당장 배가 고프면요, 뭐 시진핑이 어떻고 뭐 김정은이 어떻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당장 나를 배부르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당장 내 배를 배고픈 걸 해결해줄 수 있는 사람. 근데 내가 보니까 그게 시진핑은 아니고 우리 중국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만약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게 되면 이거 사회 혼란을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저걸 굉장히 무서워하기 때문에 최대한 통제하는 그런 기술들, 그리고 특히 인구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효과적으로 단체를 통제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관심이 많은데, 얘네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대외적으로 눈을 돌릴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어떻게든 무너지지 않게 막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돌파구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돈을 자꾸 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을 중국에 찍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근데 이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긴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중국이 이제 미국을 꺾기 위한 어떤 그 스탠스는 많이 옅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거와 같이 결국 다 빚이거든요, 이걸 찍는 거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작용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난해한 국제정세보다 더 어려운 코인판의 소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재밌는 소식이 있어요. 이게 제가 아마 조만간에 리플립스를 오랜만에 한번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리플 가격 많이 빠져서 이제는 할만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거기에다가 이 재료를 좀 넣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전체적인 코인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제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SEC가 디지털 자산 자체로 증권은 아니다라는 걸 인정을 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 우리는 리플랩스, 이건 리플이죠. 그 다음 테라폼랩스에게 이제 루나고, 소송 과정에서 투자자 계약의 기초가 되는 모든 자산이 반드시 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자꾸 한 발 빼요.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증권인의 말에 다 쑤셔놓고 슬슬 하나 뺍니다. 한 발씩 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건의 기초 자산이 내재적 가치가 없는 컴퓨터 코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법원 결정과 관련해 항소심을 신청하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SEC의 중간항소를 기각해야 된다면서 리플랩스가 법원에 제출한 입장문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게 얘가 이제 항소를 신청서를 제출했다라고는 하지만 얘네들이 봤을 때도 디지털 자산 자체로의 증거는 아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렇다는 건 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 그죠? 이걸 해서 얻는 목적이 뭐야? 결국 얘네가 핸들링을 하고 싶은데 좀 적당히 좀 하고 끝내줘, 이건데 안 끝내고 있는 거예요. 질질 끌어지고 있는 거라서 사실 이 결과는 어느 정도 그냥 마무리가 흐지부지하게 되면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는 건 결국 리플도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근데 얘가 이제 좀 상징적인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얘네가 만약에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으면 당연히 다른 곳에도 다 연관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코인 자체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야지, 코인은 뭔데? 라는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럼 이걸 이제 뭔데? 라고 정의를 하는 애들이 또 누구겠어요?
그게 어디가 될지를 모른다는 거죠. SEC가 되냐 아니면 뭐 CFTC 미국 상품거래위원회 여기가 되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들이 핸들링을 하고 싶은데 뭔가 건덕지가 없으니까. 근데 뭔가 봐도 증권이 모호해요. SEC가 봤을 때 모호하니까 근데 이거를 증권이라고 뭔가 코인을 다 규정하기에는 좀 애매한 걸 본인들도 알거든요. 근데 이걸 해야만 얘들이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핸들링을. 그러면서 이 과정 자체에서 호입판이 요동을 치면 결국 이것도 미국이 주도권을 갖고 오기 위한 과정인 거죠. 미국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상품이 되든 증권이 되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어차피 SEC나 CFTC나 얘네들 중에 하나가 만약 핸들링을 한다면,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상태에서 다른 나라가 먼저 제도화를 시키고 이걸 관리 감독을 하는 형태로 딱 올린다면 그럼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분쟁의 요소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 분쟁을 자꾸 만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어느 정도 딱 되면 사실 결론은 이미 예전부터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엄청난 뭐 악재가 터지고 뭐 퍼드가 굴러다니고 이래도, 그러니까 정말 장기적으로 보면 이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거, 막을 수가 없는 움직임이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결국 코인이 제도권이 되는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도권은 될 건데 어떤 형태로 되느냐 정의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코인이 되느냐, 그래서 뭐가 잘 될 거냐, 뭐가 살아남을 거냐 이거지. 뭐 무조건 코인이 된다 그래서 모든 내가 갖고 있는 코인들이 다 잘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점점 옥석 가리기를 하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약간 뭐 장도 재미없고 가격도 안 좋고 하니까 그냥 뭐 어쩌라는 거야 라고 싶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런 걸 하고 생각하고 고심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되면 다 저는 빛을 볼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고심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팔의 이 스테이블 코인 PYUSD 발행량이 3천만 개를 넘었었다. 이거 자체가 뭔 말이냐, 3천만 달러라는 거죠. 3천만 달러를 공급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시장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뭐 USDC가 빠져나가면서 얘네가 들어오면 어차피 뭐 제로섬 아니냐, 아니면 얘네가 더 빠진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시장에 얘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건 이 시장성을 봤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결국은 나중에 되면 빛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린 당장은 일단 할 수 있는 거는 기다리는 거, 어느 정도 그 현금 비중 관리해 놓은 상태로 그냥 기다리는 거, 요거밖에 없지만 그 기다리는 과정에서 뭘 할 거냐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넣은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 뭐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번에 하락을 피했다 그래서 다음에 뭐 하락을 또 피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하락만 피한다 그래서 상승 때 다 먹는다는 보장도 없고, 상승 때는 또 하락하는 사람들이 또 배가 아픈 시점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다 돌고 도는 거라 그런 건 여러분들 너무 문제 삼지 마시고요. 그냥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좀 힘을 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뭐 영상이 지금 뭐 움직임이 별로 없으니까 뭔 얘기를 하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아직도 내용이 많아요. 내용이 많아서 계속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같이 우리 힘내서 잘 버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2023년도 끝나고 2024년 되면 우리가 고대하던 또 반감기도 오니까요. 뭐 당장 뭐 저는 아직도 2023년, 2024년 긍정적으로 갈 거다라는 생각은 아직은 변함이 없습니다. 뭐 저 같은 사람이 항복을 해야 끝나는 걸 수 있긴 하겠지만 뭐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포기는 안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도 그런 마인드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과정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가지고 너무 힘들다,
못 버티겠다. 그러면 난 장투랑 안 맞는 거니까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도 스윙이나 뭐 단타나 이런 형태로 좀 바꿔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뭐 매매라든지 이런 것도 좀 영상을 좀 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할 거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